저희가 바로 써먹어야 됩니다. 아, 제목이 바로 써먹는 그렇죠. 최강의 IT 혁명 투자. 네네. AI 혁명. 네. 아, 내가 왜 IT라고 그러지? IT의 신인데 네. AI 혁명 투자. 네네. 아, 헷갈렸습니다. 아. 이번에는 네. AI에다가 초점을 맞추신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보니까 네네. 책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 두께 네. 보이십니까 이거? 네. 아유, 우와. 양으로 승부하면 안 되는데. 여기 뒤에 뭐 또 네. 달려 있어요. 네네. 이거 부록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맞습니다. 증정 부록, 특별 네. 부록 이렇게 있고. 요 하나는 이제 노트 개념. 네네. 맞습니다. 노트 요거는 개념이고. 아무것도 그냥 없는 어. 흰 백지고요. 그리고 요거는 요거는 약간 그 네. 포켓북. 네. 요약본입니다. 여기 언급된 기업이 한 100개 정도 돼요. 그러네요. 102개. 네. 또 미국 기업들까지. 미국 기업이 한 절반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러네. AI 혁명이라는 게 사실 미국 빅테크 중심의 혁명이라 아, 네, 미국 기업을 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거 쓰시는데 되게 오래 걸리셨을 것 같아. 진짜. 네. 이게 거의 부록까지 하면 거의 500페이지. 맞습니다. 본편만 450페이지. 원래는 600페이지 정도 썼는데 출판사가 뭐라 그래서 저기 일본하고 중국 편은 뺐어요. 그래서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한 100페이지 정도를 줄였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몇 시간을 떠들던 네. 이 책의 극히 일부일 뿐이다. 라는 걸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네. 우선은 바로 써먹어야 되니까 몇 가지 좀 현안 네네. 좀 짚어볼게요. 우선은 저희가 이제 이영수 대표님한테 질문을 보내드릴 때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드디어 1000비디아가 달성됐습니다. 네네. 엔비디아가 $1000를 넘었었습니다. 근데 며칠 전 $1150. 지금 조금 조정받아도 $1100. 그렇죠. 와, 이런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지난 분기 실적 이후로 이제 주가 흐름이 되게 좋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작년 4분기 실적을 보고 이번에 나오는 실적은 좀 걱정을 했어요. 1분기 실적. 네네. 왜냐하면 당연히 실적은 잘 나올 거라고는 생각은 했어요. 근데 우리 주가라는 건 사실 실적 성장률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난 분기 실적 성장률이 매출 성장률이 265%였고 그 데이터 센터 우리 AI 가속기 네. 매출 성장률이 407%였거든요. 이거 숫자를 어떻게 이기냐? 어마어마한 거죠. 네. 라고 했는데 이겨 버렸습니다. 1분기 그래서 실적. 네, 그래서 이번에 매출 성장률이 262% 나왔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 매출 성장률이 427% 나왔어요. 4분기에 YOY보다 더 많이. 네, 나오는. 맞습니다. 더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 다음 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는 제가 봤을 때 크게 뭐 이렇게 빠질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숫자를 더 어마어마한 숫자로 비트해내는. 맞습니다. 그러면 약간 물론 이제 고성장주다 보니까 고밸류에이션도 합리화될 수가 있을 텐데 지금의 엔비디아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포워드 기준으로 보면 PR이 지금 30배대 후반에서 40배대 초반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이번에 제시한 가이던스도 다음 분기 매출이 280억 달러 정도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상향 조정 될 것 같아요. 요게 또 점점 더. 네, 맞습니다. 일단 올해 전체 데이터 센터 매출이 한 870억 달러에서 한 1000억 달러까지 봐요. 네. 근데 이제 매출 총 이익률이 거의 80% 육박하거든요. 엄청 남겨먹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하드웨어 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포워드로 한 30배 초반인 PER도 네네. 이게 또 비싸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원래 엔비디아의 그 AI가 시작되기 전에 어떤 통상적인 PR이 보통 80배대 수준이었어요. 아, 네. 그럼 PR은 지금 낮아져 있는 거죠. 오히려. 네. 근데 이제 사람들 걱정은 저 성장을 언제까지 할까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제 그 우려와 걱정을 그냥 밟아버리고 올라온 거죠. 네. 그러니까요. 네. 근데 또 주가가 많이 올라도 부담스럽다 할 때 또 실적으로 보여주니까 PER은 즉 멀티플은 낮아지고 네, 맞습니다. 결국 거품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해내고 그렇죠. 이게 계속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 건데 어디까지 갈지 뭐 저희는 솔직히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 지금 뭐 책에서도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만 빅테크 기업들이 야, 쟤네 지금 마진을 막 80%씩 가져가. 저게 말이 되냐. 그리고 또 너무 우리가 엔비디아에게만 목매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뭔가 좀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요. 네. 사실 그 의존도를 줄인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제 엔비디아 대체제를 찾는다고 네네네.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대체제라고 하기보다는 보완제의 성격이 가까워요. 보완제.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AI 혁명이 갑자기 시작됐잖아요. 예. 뭐 준비된 혁명은 없잖아요. 갑자기 시작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혁명이죠. 네. 그래서 2022년 11월에 이제 챗GPT라는 게 갑자기 등장했고, 샘 올트먼도 사실 이게 AI 혁명이 될지는 몰랐겠죠.
뭐 알았으면 미리 엔비디아 칩부터 땡겨놨겠죠. 아, 그러니까 이 정도 임팩트를 줄지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AI 혁명이 시작되니까 제일 먼저 급한 게 이제 컴퓨팅 파워죠. 일단은 자신의 서버에다가 AI 가속기 많이 때려놔 박아 놓으면 성능이 계속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시작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장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데 이게 부족해요. 근데 이제 뭐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 가장 큰 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거의 한 빅4 정도 되잖아요. 네.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오픈 AI, 그리고 뭐 저기 메타도 뭐 있고. 구글 뭐 이런 이제 업체들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아마존 뭐 이런 업체들인데 100이라는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면 지금 엔비디아 칩으로 100을 못 구해요. 엔비디아 걸로만은. 네, 왜냐하면 엔비디아 칩이 공급이 부족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100이라는 컴퓨팅 파워가 우리가 필요한데 엔비디아 가지고 100이 안 되니까 나머지 한 60이나 70 채우고 나머지를 AMD나 아니면 자체 설계 칩으로 이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대체는 안 되고 당장은 대체가 안 됩니다. 모자란 부분만큼만 다른 네. 걸로 채우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기술적으로는 뭐 속된 말로 이제 엔비디아 거, AMD 거 짬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믹스해서 쓸 수 있습니다. 네, 뭐 효율은 떨어지죠. 사실 엔비디아 걸 가지고 쓰면 제일 좋긴 하죠. 근데 그런 식으로 좀 의존도를 줄이는 거고, 그게 의존도를 줄이는 게 이것도 어쩔 수 없어서 그 방향으로 가는 거고요. 맞습니다. 뭐 엔비디아 칩 공급이 원활하면,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런 부분도 있어요. 결국은 이제 이 AI 컴퓨팅 파워라는 게 크게 수요가 두 가지로 보시면 되거든요. 네. 이제 데이터를 학습하는 구간. 그러니까 AI가 데이터 트레이닝하는 용도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 트레이닝 한 걸 기반으로 이제 서비스를 하죠. 그게 추론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데이터 트레이닝은 무조건 엔비디아 칩으로 해야 돼요. 네, 데이터 트레이닝을 지금 다른 칩으로 하는 거는 거의 힘들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추론을 할 때 이제 좀 섞어서 믹스해서 쓰려고. 추론 단계, 실제 네. 서비스 단계에서는 좀 네네. 섞어서 할 수가 있는. 네네. 그러니까 그 주방에서 요리할 때는 하나의 조리 도구만으로 다 해야 되는데, 네네. 요거 내드릴 때는 접시는 조금 다른 거 써도 네네. 되는. 뭐 약간 비유가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뉴스에서 보면 네. 이제 빅테크들이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춘다라고 해서 그럼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멀티플도 좀 깎여야 되는 거, 이렇게 겁먹을 게 아니라 네. 결코 탈 엔비디아는 될 수 없다. 맞습니다. 이거네요. 당장은 그렇고요. 그리고 뭐 사실 젠슨 왕 CEO도 지금 상황이 비정상적이라는 걸 알아요. 사실 왜냐하면 AI 가속기 시장에서 지금 엔비디아의 점유율이 90%가 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AI라는 게 워낙 빨리 커지는데, 그렇죠. 엔비디아라는 한계 회사의 하드웨어 가지고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 70% 점유율이 깨지는 것은 자명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 향후 10년 동안 AI 가속기 시장이 15배에서 20배 커지는데 거기서 엔비디아는 여전히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을 거다. 제가 보기에는 딱 파운드리 시장의 TSMC 같은 포지션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60%, 50% 후반대 요 유지하면서 마진율을 굉장히 높게 가져가는. 뭐 90%, 80% 안 되더라도 네네. 과점을 가져가면서 네네. 자기네가 또 이 시장을 운전을 할 수 있는, 네, 맞습니다. 자신들의 뜻에 맞게. 그리고 이 책에서도 그 GPU보다 그 진화된 개념의 NPU를 좀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NPU가 이게 정확히 이제 어떤 개념인지랑, 네네. 이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NPU 기술이 와 있는지 네. 또 좀 쉽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GPU라는 건 범용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 GPU라고 하지만 예전에 우리 쓰던 게임이나 그래픽 카드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AI 가속기는 GPGPU라고 하는 게 맞아요. GPGPU. 네, General Purpose GPU라고 봐야 되고요. 그건 이제 전통적인 GPU하고는 좀 다릅니다. AI 가속기에 특화된 건데 범용인 거죠. 그러니까 네. 어디든 갖다 끼워 넣으면 네네, 돌아가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효율은 좀 떨어지죠. 근데 이제 워낙 강력한 칩이고요. NPU라는 거는 특정 서비스가 뭔가 표준화될 수가 있잖아요. 네. 뭐 검색이면 검색, 이미지 제작이면 이미지 제작, 뭐 추론이면 추론, 이런 쪽에 딱 특화된 쪽에 최적화해서 만드는 AI 가속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문형 반도체, ASIC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문형 반도체라고 볼 수 있고, NPU라는 게 이제 별도 칩의 이름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SoC라고 하잖아요. 시스템 온 칩. 네. 시스템 온 칩에는 CPU도 올라가고 GPU도 올라가고 여기 NPU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AI를 전담으로 담당하는 IP 블록을 NPU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NPU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필요에 따라서 각자가 주문형 혹은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네네. 이런 식으로 보면 될까요? 일단은 뭐 NPU라는 거는 그냥 스스로 주문형 설계한 건데 네. 어떻게 보면 그냥 GPU를 약간 좀 즐겨찾기.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쓰는 거에 특화시켜 놓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대신 그 기능을 안 쓸 때는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가 있으면 사용자들이 자주 쓰는 기능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서비스 하는 업체는 알잖아요. 이제 거기에 뭐 특화해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성능을 고도화해 놓은 거죠. 그 영역만. 이것도 보면은 그러면 GPU라는 걸 또 대체하는 개념도 아니고, 네. 이것도 같이 쓰이는 개념이겠네요. 그러면. 뭐 그렇죠. 뭐 나중에 궁극적으로 AI라는 서비스가 막 어떤 특정 기능으로 딱 스탠다드화 된다 그러면 아마 GPU보다는 NPU가 훨씬 더 많이 커지겠죠. 아 그래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이 AI라는 게 어떤 게 킬러 어플리케이션 될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초창기고 지금은 이제 서비스하고 인프라만 깔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GPU가 좀 더 유리한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은 범용으로 네네 맞습니다. 뭘 찾아서 쓸지 모르니 이것저것 그렇죠. 다 할 수 있는 GPU를 네. 쫙 깔아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 중요한 게 사실 GPU를 쓰면 이제 쿠다를 쓸 수 있죠. 쿠다라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쓸 수 있죠. 공짜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네. 어떻게 보면 이게 뭐랍니까?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네, 언어라고 맞습니다.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이제 어떤 특정 칩이 나오면 그 특정 칩에 맞는 언어로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의 쿠다를 쓰면 뭐 C++이든 C++이든 파이썬이든 다 그냥 엔비디아 GPU에 맞는 이제 코드로 변환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쉽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번역을 잘해주는 그런 거라 보시면 되죠. 효율적인. 맞습니다.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네.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탈 엔비디아를 더더욱 못하는 거고.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항상 이제 AMD가 이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안이라기보다는 보안이라고 봐야 돼요. 보안. 네. 엔비디아 거 칩 다 못 구하니까 네. AMD한테 너네 물건 있니? 뭐 요 정도. 실상 그렇죠. 네. 또 최근에 AMD에서 그 리사수 CEO가 그거 발표했잖아요. 3나노 GAA를 채택하겠다. 네. 요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AMD 입장에서는 그냥 2라는 숫자가 너무 익숙하죠. 네. CPU 업체 중에서도 2등, 인텔 이어서 2등. 네. 그리고 저 GPU 업체에서도 2등. 엔비디아에서 2등. 네. 그러니까 거의 뭐 홍진호 같은 2라는 숫자가 너무 스타크래프트 좋아하시는 네. 분들. 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어디 가도 치여요. 그래서 이제 사실 파운드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팹리스 업체잖아요, AMD는. 네네네. 근데 이제 팹리스 업체인데 TSMC한테 이제 좋은 팹을 할당받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 TSMC는 일단은 네. 기다려줘. 애플하고 엔비디아 계시는데 좀 그렇죠. 기다리시라고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TSMC는 최우선 고객이 애플이에요. 심지어 엔비디아도 밀립니다, 애플한테.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렇게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이번에 사실 그 약간 좀 번외 이야기인데 블랙웰이 원래는 3나노로 나오기로 했다가 4나노로 나왔잖아요. B100. 네. 예. 블랙웰. 그죠. 원래는 그 호퍼가 4나노였으니까 당연히 블랙웰은 3나노로 나올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4나노 칩 레스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4나노 칩 두 개를 해서 연결해서 나온 거죠. 그게 사실 애플한테 뺏긴 거거든요. 저기 3나노 라인은 지금 네. 애플 저기 누워 네. 계시는데 네네. 어디 이쪽으로 빼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애플이 처음부터 이만큼 우리가 쓸 거야라고 한 게 아니고요. 애플이 AI가 늦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M4하고 지금 나오는 이제 그 하반기에 나오는 그 아이폰 16에 들어가는 AP가 네. 당초 주문한 것보다 3나노 웨이퍼를 50%를 더 늘렸어요. 주문량을. 그럼 50%더 늘리면 갑자기 이게 팹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엔비디아한테 이제 니들 좀 이해해 그러고 뺏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이 AI 쪽에서 밀리니까 우리는 네. AP, CPU 이런 프로세서로 그냥 네네. 조져버릴 거야. 이렇게 해서 야 3나노 우리부터 해줘. 네. 우린 성능으로 가야 돼. 이렇게 되는 거네. 그렇죠. 그게 이제 온 디바이스 AI에 쓰려고. 네. 왜냐하면 이제 애플이 사실 그동안 AI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간과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 AI가 그냥 뭐 이게 뭐 재미는 있는데 이게 엄청난 임팩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그게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애플이 이제 M1이라는 괴물 반도체를 내놨었잖아요. 예. 그게 인텔의 CPU를 대체해서 이제 맥북에 채택돼서 전성비도 너무 좋고 배터리 시간도 오래 가고 대박이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NPU라는 AI만 전용으로
담당하는 블록이 있어요. 애플은 뉴럴 엔진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전체 칩 사이즈 중에서 6% 정도를 차지했어요. M1 때. 네. 근데 M2 때는 4%로 줄었어요. 그래요. 네. M3 때는 3%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AI 열등생이라고 갑자기 이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약간 좀 네. 거꾸로 갔던 거네요. 거꾸로 갔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 경영진들이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큰일 났구나 라고 해서 갑자기 M4 설계를 갈아엎었어요. M4 설계를 갈아엎고 나서 NPU 블록 사이즈가 굉장히 커졌는데 그게 7.7%까지 늘었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뉴럴 엔진을 네네. 조금 더 키운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3나노 웨이퍼 면적이 더 많이 필요해진 거죠. 그러니까 TSMC 입장에서는 애플한테 3나노 라인은 거의 다 좀 드려야 되는 거고 최우선적으로 줘야 됩니다. 엔비디아마저도 거기 밀리는데 네, AMD는 심지어 AMD가 문 똑똑 두드리면 이제 네. 없는 척하는 거죠. 그렇죠. 야, 이제 전화 받지 마. AMD야. 기다려봐. 그러니까 이제 AMD가 사실 이게 이게 하루 이틀 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한 1, 2년 전에 로드맵 발표할 때 우리가 이제는 TSMC만 같은 대만계라고 해서 이제 TSMC만 쓰는 게 아니라 삼성하고 이제 멀티 파운드리 쓸 거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게 그전하고 이번하고 조금 뭐가 다르냐면 그전에는 이제 우리가 칩렛이라는 기술이 있잖아요. 네. 칩렛이라는 기술은 다른 파운드리 회사의 칩을 가져와서도 조립해서 쓰면 이게 통할 수 있게 표준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칩 안에다가 네. 뭐 여러 가지 기능이 같이 코어. 들어간다. 네네. 뭐 이런 그렇죠. 느낌으로. 그게 우리 멀티코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멀티코어라는 게 한 개 칩 다이에다가 다 구현이 됐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그냥 코어 다이 자체를 쪼개가지고 예전에는 고성능 코어든 저전력 코어든 한 개 칩에다가 쓰니까 무조건 4나노면 4나노, 3나노, 통일. 3나노 통일되잖아요. 네. 근데 저전력 코어는 굳이 3단 공정을 안 써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성능 코어는 3나노 쓰고 예. 저전력 코어는 뭐 한 7나노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코스트를 절감하잖아요. 그래서 고성능 코어는 TSMC 거 쓰고 저전력 코어는 삼성 파운드리에서 받아가지고 조립해서 내놓겠어. 그게 이제 프로메테우스라는 프로젝트였어요. AMD에서 하는 거. 근데 이번에 뭐가 달라졌냐면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거는 저전력 코어용은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면 고성능 코어용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아하. GAA라는 그 기술 자체가 전성비가 뛰어나고 네. 전력 소모 쪽에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거든요. 대신에 밀도에서는 좀 손해를 봅니다. 핀팻 대비해서. 네, 그러니까 3차원이라. 네, 회로를 빽빽하게는 못 넣는데 아무래도 네. 전성비나 이런 성능에서는 굉장히 장점이 있거든요. 그럼 이게 고성능 코어에 적합한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없진 않아요. 그래서 AMD의 고성능 코어를 담당하게 된다는 건 의미가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HBM 같은 경우는 AMD 쪽에 수조 원 정도의 수주를 받아놨어요. 삼성이. 엔비디아는 납품을 못하고 있지만 AMD 네. 쪽은 수주를 받아놨기 때문에 그러면 파운드리도 하고 HBM도 하면 이제 여기서 희망 회로를 돌리겠죠. 어드밴스드 패키징도 우리가 해줄게. 삼성이. 네, 그러면 이게 턴키가 되죠. 요 유의 대목에서 이제 당연히 네. 뭐 많은 분들도 AMD에 직접 투자하신 분들도 서학기미 중에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이게 또 삼성이랑 이어지는 거고 AMD가 3나노 GAA 공정을 채택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그럼 삼성 파운드리 네. 이렇게 기대를 했던 건데 말씀 들어보면 일단은 TSMC의 자리가 없어서 삼성으로 일단 온 거고 근데 삼성에서 잘 되면 다행인데 HBM하고 이제 GPU가 또 같이 잘 돼야죠. 그럼 나눠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우선은 그러면 3나노 GAA가 지금 뭔가 전성비가 좋은 고성능 코어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그럼 약간 CPU 개념일까 아니면 이게 GPU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CPU, GPU 둘 다 가능합니다. 다. 네, 그런데 아마 CPU일 거예요. 음. 네, 일단은 CPU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GPU도 가능합니다. 가능하다. 예, 그 3나노로. 그렇죠. 또 하나가 이제 그러면 삼성전자의 HBM 그리고 만약에 TSMC가 지금 코어스처럼 패키징을 다 해주듯이 AMD에다가 i큐브 삼성의- 가지고 네, 예, 그 i큐브. 네. 그 브랜드인가요? 삼성 기술 이름이 i큐브입니다. 기술 네. 이름. 네. 거기에다가 HBM 자기네 것도 쌓아서 네네. 패키징을 다 해드리는 네, 요 가능성이 지금 높은 거예요? 기대하는 거죠. 아직까지 그 가능성은 없습니다. 기대. 네, 그러니까 이제 3나노 GAA가 잘 돼야 되는 거죠. 그것도 3나노 GAA가 잘 되고 일단은. 수율도 잘 나오고 네. HBM도 잘 되면 그러면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까지 턴키까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요거는 이제 약간 희망 회로죠. 네, 아직 근거는 빈약합니다. 근데 이게 어드밴스드 패키지가 잘 되는 거는
우선은 3나노 GAA가 잘 돼야 되는 거고, 근데 어드밴스드 패키지까지 잘 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랑 TSMC가 1군 그렇죠. 이라면 약간 2군. 저게 너무 폄하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네. 근데 그게 사실 팩트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예. 네. 왜냐면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마음 아파하셔가지고 삼성전자 그쵸. 지금 네. 주가가 지금 웃지 말라고 막 그러던데. 그러면 뭐 삼성전자 얘기하면서 웃지 말라고. 웃지 말라고. 예. 비아냥거리는 거냐. 매국노냐고. 그렇죠.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유튜브 근데 하면서 요게 웃어야죠. 네. 현실이다. 네, 현실입니다. 근데 일단은 네. 뭐 물론 누군 태어나자마자 넘버원 됩니까? 네. 물론 삼성전자 그 넘버원 아니었나? 근데 네. 일단은 2군으로 가서 음. AMD한테 이제 실력을 보여주고 네. 그 다음에 보셨죠? 네. 엔비디아 가져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보여줘야 되는 건데,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기대에 불과하다. 네, 맞습니다. 표현 하나하나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죠. 이게 또 너무 희망 회로를 우리가 돌려서 또 투자의 판단을 잘못하게 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냉정하게 현실을 이야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AMD라고 해서 네. 수율이 낮은 HBM, 네. 성능이 안 나오는 HBM, 발열되는 HBM 괜찮아요? 갖다 주세요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정도의 이제 퀄리티가 돼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우선은 지금 삼성전자가 HBM3 이 부문에서도 엔비디아의 퀄리티 테스트를 통과를 못 하고 있고, 네. 저희가 5월 31일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통과됐다는 내용은 없어요. 이 핵심이 뭡니까? 핵심 문제가. 일단 이제 엔비디아에 탈락된 거는 일단 이제 그 외신 보도상에 따르면 로이터 네, 로이터에 따르면 일단은 열이 제일 문제인 것 같고요. 발열. 네, 발열이 제일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발열이 많이 나오는 거는 결국 전력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력 소모가 문제다. 근데 사실 반도체에서 전력 소모하고 열이 문제라 그러면 거의 대부분 문제죠. 그렇죠. 네, PPA라고 하잖아요. 네, 퍼포먼스, 파워, 에리어인데, 네, 그러면 이제 두 개가 문제인 거니까요. 네. 그러면 이게 지난번에도 로이터 보도 이후에 삼성이 즉각 반박을 했잖아요. 네네. 뭐 이렇게 순항하고 있다고 그래야 되나? 네. 제대로 뭐 절차 밟아서 하고 있다. 네. 탈락은 아니다. 네. 근데 주어는 좀 빠졌어요. 그 어디랑은 뭐 이렇게 잘 그렇죠. 되고 있다. 그게 어딘지. 네. 요건 좀 어떻게 해석하셔요? 당시 이제 삼성의 반박을 보시고. 작년 9월에도 그랬죠. 그러니까 원래 작년 9월에 양산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작년 초에 그 경계현 사장이 공식 행사에서 예. 그리고 삼성 메모리 사업부장이 공식적으로 들어갑니다라고 했는데 9월에 안 들어가네. 그러니까 열심히 테스트 중이다라고 했고요. 연말 연초에도 안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열심히 테스트 중이다. 우리가 이런 거 개발했다라고 이제 뉴스는 나왔었고요. 이번에도 네, 똑같은 거죠. 근데 최근에 1분기 보고서 때 네. HBM 8단, 뭐 12단 네. 양산 계획까지 네. 분기 보고에서 이렇게 텍스트로 썼잖아요. 네. 그거는 좀 의미가 달라진 건 아닙니까? 어때요? 그렇죠. 이제 계획은 나온 거죠. 네. 예. 계획이 근데 틀어진 거죠. 그러니까 계획은 있었으나 네네. 계획대로 다 되진 않는다. 이제 퀄리피케이션, 그러니까 승인 통과를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HBM이라는 거는 주문형 반도체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고객한테 퀄을 받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HBM 우리가 12단 HBM3 개발했어요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거는 이제 고객하고 아무런 테스트를 거치지 않은 제품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들어가려면 양산 타려면 고객의 요구 조건, 프로토콜에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열이나 전력 소모나 이게 안 맞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요. 근데 이게 어떤 애널리스트 분은 삼성전자가 그렇게 뭐 구멍가게가 아니다 이런 네. 표현도 하시고, 네. 그래도 뭔가 좀 내뱉은 말을 이제 지킬 것이다라는 이제 네. 전망인지 기대인지 믿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나눠볼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있죠. 사실 네.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뭐 어느 순간 양산 들어갑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그거는 근거가 없잖아요. 네. 팩트가 없잖아요. 네. 결국은 기대감- 팩트로 말해야 된다. 기대감일 뿐이고, 사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사업부장 DS 부문장이 이야기했던 게 안 됐단 말이에요. 작년 9월에. 그 누가 물어봐서 한 것도 아니고 공식적으로 행사에서 이야기한 거잖아요. 우리 9월부터 들어갑니다. 라고 했는데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네. HBM도 네. 2가 있고 2E가 있고 3가 있고 3E가 네.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분은 그냥 3만 가지고 그게 얘기한 맞아. 걸 수도 있잖아요. 뭐 그거 너무 뭐 많잖아요. 네, 그렇게 뭐
까지 이야기하면 뭐 할 말은 없는데 예. 예, 뭐 지금 HBM2이 양산 타는 걸 누가 궁금해합니까? 그렇죠. 어. HBM3하고 3E를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고 작년에는 HBM3가 중요한 거였고 지금은 HBM3E가 중요한 거죠. 지금 HBM3는 네. 엔비디아에 공급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것도 말이 못 많던데.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예. 그러니까 3도 안 됐는데 뭐 네. 근데 뭐 사실 3 건너뛰고 3E로 갈 수도 네. 있죠. 네. 근데 일단은 3도 안 됐고 네. 3E도 안 됐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였죠. 이제 올 초에 이야기 나온 게 3는 안 되는데 3E는 돼. 라는 게 이제 이야기가 돌았었잖아요. 삼성 그 관련 쪽에서. 근데 이제 그게 저는 곱셈하고 나눗셈은 잘 못하는데요. 미분하고 적분은 잘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비슷한 거. 지금은 저 네. 삼성전자 지금 뼈가 아프겠습니다. 네. 너무 지금 뼈를 때리시는 거 아닙니까? 아, 네. 근데 그게 현실이다. 현실입니다. 네. 그 왜냐하면 제가 막 계속해서 삼성에 대해서 근거 없이 막 희망적인 이야기를 했으면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투자를 누가 잘못해서 하시면 손실을 보잖아요. 아니 근데 그거는 삼성전자의 네. 반도체 부문을 맡고 계시는 사장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사장님들은 다 이제 좋은 얘기를 하시겠습니다만 네. 자신감 넘치는 얘기를.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삼성이 제가 그 반도체 산업을 거의 삼성을 18년 정도 봤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부문장이나 사장 입에서 공식 공언했는데 이렇게 완전 틀린 경우는 처음 봤어요. 아, 그 정도예요? 네. 왜냐하면 그 정도의 무게감이 있는 말이에요. 삼성의 구문장이나 사업부장 이야기하는 거면 그거는 안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후폭풍이 큰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잘릴만 했다 이겁니까? 뭐 제가 이제 그분 개인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진 않지만 예. 뭐 그게 사실은 그 무게감이 있었던 톤이었죠. 말이었죠. 네. 하여튼간 그 네. 경계현 삼성전자 네. DS 부문장 사장이 얼마 전에 교체가 됐습니다. 네. 뭐 정기 인사 시즌도 아니었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DS 부문장의 교체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처음 봤습니다. 18년 동안 처음 봤습니다. 5월에 부문장이면 사실 사업부장을 총괄하는 자리잖아요. 예. 반도체 사업부장들을 총괄하는 자리가 부문장이라는 자리예요. 이게 진짜 어지간하게 큰 잘못이 아니면 보통 12월까지는 놔둡니다. 그래서 12월 인사에서 이제 발표가 나죠. 중간 인사를 이렇게 핀셋 인사를 한 경우는 드물죠.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이례적이고 그만큼의 위기이고 그만큼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줬었고 네. 지키지도 못했고.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유를 좀 따져볼까요? 그러면 아니, 삼성전자가 지금 마이크론도 한다는 HBM3E를 왜 이렇게 못하고 있는 겁니까? 발열하고 지금 네. 전력 소모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때문에 발열하고 전력 소모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은? 최근에 이제 전영현 부회장이 이제 처음으로 공식 코멘트를 했어요. 예. 그 새로 지금- DS 부문 네네. 사장이 되신 네, 새로 이제 부회장이죠. 네. 부회장. 전영현 부회장이 이제 DS 부문장으로 오셨는데 네네네. 이야기한 게 그거예요. 예전에는 연구 개발 그러니까 연구소에서 차세 기술 개발하고 이제 공정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양산하는 이런 수순으로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분이 뭐 기술통이니까 뭐 근거 없이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 오히려 현장에서 먼저 해놓고 연구소가 뒤따라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선행 기술에 대한 우리가 한때 초격차라고 이야기했던 삼성이 지금 너무 기술 주도권이 무너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연구 개발을 많이 해서 막 앞서가서 네. 로드맵을 그려준 다음에 생산 라인에서는 이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해야 되는데 생산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연구 개발이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이야기를 이제 DS 부문장이 이야기를 했었고요. 직접. 한때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차기 기술뿐만 아니라 차차기 기술까지 미리 다 세팅해 놓고 이제 그 시기에 맞게 항상 경쟁사들보다 1년, 2년 앞서 있는 게 이제 삼성 초격차라는 말이었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뭐 삼성의 HBM 기술이 많이 뒤쳐져 있고 뭐 열이 나고 본딩이 안 되고 이런 이야기 하지만 솔직히 지금 D램 기술 자체 놓고 보면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에 비해서 앞서 있다고 볼 수 있냐? 오히려 뒤쳐져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삼성전자가 지금 HBM3E나 DDR5에 생산하는 D램의 선단 공정이 1A라는 공정이에요. 네. 그게 이제 14나노대거든요. 근데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지금 1B, 1베타로 빨리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1C,
마이크론 원 감마라고 하는데 그 로드맵도 삼성이 뒤쳐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 HBM3를 하더라도 14나노급에서 네. 한다. 다른 그렇죠. 데들은 원 B면 요거는 12나노급. 12나노급으로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하더라도 요거는 좀 성능에서 조금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아무래도 선단 공정이 더 잘 돼 있는 업체의 칩이 예. 열도 적게 나고, 네. 전력 선보도 적겠죠. 선단 공정이라고 하면 이제 전 공정이고, 네.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설계부터 맞습니다. 뒤처진 것 아니냐 이거예요. 뭐 그게 설계의 문제인지 공정의 문제인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는데요. 네네. 네. 일단은 이제 앞단부터. 네. 거기서부터 지금 이제 칩을 뭐 구멍 뚫고 쌓는 게 그것도 이제 큰 문제긴 한데 앞단에 있던 이제 칩을 생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지금 뭐 녹록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근데 이게 많은 분들도 HBM 뭐 저희 Y스트릿과 함께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이영수 대표님 도움도 받아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만,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를 이제 쌓아서 구멍 뚫고 뭐 이렇게 붙여가지고 공급하고 요런 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예 이게 설계부터 좀 달라지는 거죠. 기존의 디램하고는 또 HBM이 다르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앞단부터 그래서 잘못됐다라는 거고, 뒤처진 거죠. 네. 뒤쳐졌다, 네네. 뒤쳐졌다 정확히 말하면. 네. 그러면 이거를 그러면 보완을 해야 되는데, 네. 전 공정부터 다시 갈아엎는다라는 거는 엄청난 일이고, 그렇죠. 거의 다음 세대 때나 HBM4나 뭐 이렇게 해야 될 테고, 그러면 이게 후공정으로라도 좀 만회할 수 있을 것이냐를 봐야 되는데요. 그 기술 방식도 또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삼성이 하는 기술이 이제 TC-NCF라는 방식이에요. NCF. 네. Thermal Compression Non-Conductive Film. 그러니까 칩을 디램 하나 놓고 필름 하나 필름. 깔고 디램 하나 놓고 필름 하나 깔고 이런 식으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열과 압착. 네, 맞습니다. 예. 열하고 이제 압력으로 이제 압착하는 건데, 요게 사실 뭐 단수를 높이는 데는 좀 유리하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근데 이제 이게 열 성능이 떨어져요. 열 배출이. 왜냐하면 그 중간에 필름들이 있기 때문에. 꽉꽉 들어차 있어서. 맞습니다.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가 하는 거는 이제 MR 머프라는 기술이에요. 매스 리플로우 몰디드 언더필이라는 기술인데, 일단 가접합으로 이렇게 본딩, 한미 반도체 장비 가지고 이제 가접합 본딩 해놓고 이제 그 EMC에다가 폭 담그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믹스라는 회사가 제공해주는 그 어떤 몰드인데요. 일본의 나믹스. 네, 맞습니다. 일본의 나믹스라는 회사가 제공해주는 건데, 그러면 이 겉에도 코팅이 되고 요 틈새 칩과 칩 사이에도 메워지고. 다 메워지거든요. 약간 그 에폭시. 네, 맞습니다. 같은 에폭시인데요. 거. 네, 네. 에폭시 몰드 컴파운드라고 하는데요. 요게 그냥 우리 뭐 그 퐁듀 초콜릿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케이크 카스텔라 쌓아가지고 탁 담그면 이제 틈새도 들어가고, 네. 케이크 쌓을 때도 이제 빵하고 네네. 쌓기는 하는데 그 네. 위에다가 생크림 케이크 이렇게 발라서 쌓고 네네, 발라서 맞습니다. 쌓고 하듯이. 그렇죠. 그 안에 이제 초콜릿처럼. 과일 들어가서 이게 기둥 네네. 역할, 맞습니다. 이게 그게 이제 몰딩 역할 해주고.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약간 마이크로 펌프라고. 네, 네, 마이크로 과일이. 펌프.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MR 머프가 열 배출 성능이 30% 이상 뛰어나요. 그래서 발열해서 우수하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크론하고 삼성은 왜 그러냐? 이제 마이크론은 그래도 콜을 통과를 했는데 왜 삼성은 그 열하고 전력 소모에서 통과가 안 됐냐? 그러면 여기서 차이점은 두 가지를 볼 수 있죠. 선단 공정에서 마이크론은 원 베타, 원 감마가 메인인데 삼성은 원 A가 주력이니까 요 선단 공정에서 한 가지 원인일 가능성이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가능성은 마이크론은 한미 반도체 장비 가지고 본다 했더니 일본으로. 네, 맞습니다. 근데 삼성은 일본의 신가와라는 장비를 썼고, 사실 마이크론도 원래는 신가와 장비를 쓰다가 한미 반도체로 바꿨더니 넘어간 거. 네, 수율이 갑자기 잘 나온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그래서 선단 공정에서의 뒤처짐과 네. 그리고 후공정 본딩 방식에서의 차이점이 네. 결정적으로 지금 삼성전자를 HBM의 3등으로 만든 거고. 네, 추정되는 거죠. 네, 사실 뭐 정확한 내용은 뭐 네. 근데 제가 그 어줍지 않게 이제 주워 듣기로는 지금 갑자기 이제 후공정 본딩 방식을 바꾸기에는 너무 늦었다. 이거는 그래서 퀄을 받기가 시간이 더 걸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어떤 기술 기반 그리고 설비 투자한 것들이 대부분 NCF 방식으로 투자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그러면 바꾸기는 쉽지 않죠. 다시 네. NCF를 머프 방식으로 바꾸려면 네. 후공정 라인 다 바꿔야 되고 그렇죠. 다시 만들어서 네. 저기 엔비디아한테 갖다 드려야 되고 네. 확인 받아야 되고 더 오래 그렇죠. 걸린다. 그렇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전영현 부회장이 이제 판단할 뭐 이슈긴 한데요. 예. 아마 투트랙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당분간은 일단 NCF 가지고 최대한 활용해서 납품해보고. 속도는 올리고. 네. 대신에 이제 머프 쪽 기술도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전에 우리 뭐 LCD하고 PDP 둘 다 이제 삼성이 그렇게 하다가 투트랙으로 가다가. 네, 맞습니다. 결국 이제 딱 될 것 같은 기술에 좀 이제 딱 집중하는. 그래서 이제 네. PDF를 접고 LCD로 넘어가고 했던 것처럼. 네, 그러면 맞습니다. NCF로 일단은 물량은 만들어 놓고 그렇죠. 수율이 안 되는 건 그냥 자기 손해로 그냥 떠안고. 그 이제 NCF를 쓸 수 있는 데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엔비디아만 쳐다보니까 그런데 기존에 이제 주문형 반도체들 이 ASIC 쪽에서도 지금 HBM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쪽에는 NCF 방식으로도 많이 팔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초고성능에는 못 들어가지만. 네네. 뭐 또 모르죠. 뭐 선단 공정에서 만약에 마이크론처럼 문제를 풀어서 또 뭐 그거 가지고 열이나 성능을 잡을 수도 있는 건데 뭐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되게 어려워 보이니까 아마 뭐 투트랙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네요. 완전 그 초특급 호텔에는 공급을 못하지만 네. 이 케이크를 어느 정도 이제 중저가 베이커리나 식당에는 공급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면은 결국은 MUF 방식으로 나중에 본딩도 좀 바꿔야 될 테고 패키징도. 그러면 결국은 한미 반도체 TC 본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사실 NCF도 한미 반도체를 합니다. 네. 마이크론은 NCF 방식이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TC 본더 쪽에서는 한미 반도체가 다 대응이 가능해요. MR 머프든 NCF든.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한미 반도체 TC 본더가 네. 중간중간 뭐 필름까지 넣어주고 압착을 하는 거야? 아니면 다 필름 넣어갖고 가져오면 압착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머프는 예. 필름 없이 그냥 그쵸. 붙여가지고 가저팝, 그러니까 솔더볼 같은 네네, 거. 마이크로 범프를 이제 붙이는 거고요. 네. 필름으로 이렇게 또 붙이는 기술도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에서. 네, 왜냐하면 SK 하이닉스가 원래는 NCF 방식을 썼어요. 네. 쓰다가 머프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네. 하이닉스도 NCF에서 머프로 바꾼 맞습니다. 거고, 마이크론도 NCF에서 머프로 바꾼 거고. 마이크론은 아직 머프 아닙니다. NCF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오히려 선단 공정에서 조금 더 잘해서 네. 발효를 좀 잡은 거고. 그럴 가능성이 있죠. 네. 근데 이거 그럼 삼성만 못하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전영현 부회장이 구원토수로 온 거겠죠. 네. 그러면은 저희가 얼마 전에 그 한경의 안재광 기자가 대기만성이라는 책을 써서 네. 또 예전에 그 한미반도체 그 선대 회장님 계실 때도 뭐 인터뷰도 하고 뭐 했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10여 년 전에 한미반도체가 삼성전자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 걸고 막 네. 삼성전자 한미반도체가 막 싸우고 이랬던 얘기도 전해 주셨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10년도 넘은 얘기인데 혹시 네. 그것 때문에 삼성이 한미반도체 장비를 안 썼을 개연성도 있을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삼성이 사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대표 사례가 한 3개 정도 기억나거든요. 제가 이제 왜냐하면 2014년에 제가 기자로 필드에 있을 때이기 때문에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테크윙도 그런 비슷한 사례가 맞아요. 있었고요. 테크윙도 그래서 네. 삼성하고는 거래 안 하고. 거래 안 하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예전에 고영이라는 회사도 그런 네네네.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잘렸다가 이제 이렇게 다시 주성 엔지니어링도 사실 뭐, 맞아요. 네, 뭐 소송은 아니지만 황철주 사장님이 네, 쓴소리 네, 많이 하셔가지고. 네, 그렇게 이제 거래가 이제 잘린 삼성한테 보통 거래 잘리면 이제 많이 오래 가죠. 회사가 어려워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기사 회생에서 살아난 회사가 한미반도체, 테크윙, 고영 이런 회사들이 대표적이죠. 거기는 잠깐만요. 고영하고 테크윙은 지금 삼성하고 거래를 하던가요? 테크윙은 아직 거래는 안 하는데 삼성하고 거래 재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테크윙. 하여튼간 삼성한테 찍히면 안 되는데 네. 한미반도체는 한 10년 넘게. 네. 거래가 근데 없죠. 그러면은 삼성 입장에서도 이거를 알고 있을 거고. 네. 근데 기술적으로 필요하다면 사실 뭐 과거는 과거고. 그때 뭐 기술 침해라든지 이런 거 지시했던 사람들이 지금 거의 안 남아 있지 않을까요? 그건 모르죠. 모르나? 그러면은 네. 근데 어찌 됐든 간에 필요에 따라서는 네. 다시 손을 잡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그런 정도의 에너지가 있으려면요. 예. 기존의 임원들의 의견을 다 그냥 어떻게 보면 뒤집어야 제압하고 할 만한 사람이 와야 되는데 그 정도의 힘이 있는 사람이 이제 아마 전영현 부회장 정도
아닐까 싶은 거죠. 그럼 지금 새로 오신 전영현 부회장님이면 네. 판을 다시 뒤집어서 네. 야 후공 좀 까뒤집어. 네. 이게 되는 정도예요. 레벨이?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동안에 이제 DS 부문에서 약간 이게 조직 장악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기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메모리 사업하고 그 우리 비메모리라고 하는 시스템 LSI 파운드리 쪽하고 뭐냐 약간 갈등 같은 것들도 있었고요. 그게 이제 뭐 마하1 개발에서도 사실 그런 어떤 노이즈들이 있었거든요. 마하1이라면 이제 삼성이 한다는 가속기. 네, 맞습니다. AI 이제 가속기. 그 ASIC 그 주문형 가속기인데 네이버에 들어가는 거. 그것 때도 이제 시스템 LSI랑 메모리 간에 뭔가 알력 다툼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조직 장악이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왜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막 뭔가 해도 시원찮을 판에 서로 막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영현 부회장 같은 경우는 메모리 그 사업부에서 정통 코스를 밟은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메모리 사업에서 사실 전통 코스라고 하면 설계팀장, 네네네. D램 설계팀장, 그리고 개발실장, 그리고 사업부장 하면 거의 정통 코스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메모리 사업부장까지 할 때 이분이 이제 사실 삼성 반도체 최전성기를 열었었던 사람이고, 네. 근데 이제 부문장이 되지는 못했어요. 그때. 왜냐면 이분이 약간 그 LG 출신이에요, 원래. 91년도에 이제 LG 반도체로 입사를 해서 네네. 2000년에 삼성으로 옮겨서 승승장구를 했는데, 이제 삼성 내에서는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성골하고 진골도 꽤 차이가 있다. 옛날에는 꽤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SDI 이제로 부임받아서 SDI 대표를 5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는 경우가 되게 드물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강력한 카리스마로 뭔가 이 임원들을 제압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럼 뭔가 이제 삼성 반도체 부문의 인사 측면에서 이제 막 칼바람이 붑니까?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제 전영현 부회장하고 이제 손발을 맞출 사람들이 세팅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큰 조직은 사실 헤드 한 명 바뀌었다고 해서 이게 휙휙 바뀌지 않아요. 이게 항공모함이에요. 붕 가다가 이렇게 방향키를 틀면 서서히 바뀌죠. 근데 이게 물론 우리가 이제 다 지나고 나서 하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고 이건희 회장님이 만약에 계셨으면 진짜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꾸라고 아마 했을 텐데 엄청나게 막 이제 다 뒤집어 놓으셨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그림력, 장악력이 없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회장에서부터의 부족함 문제일 수도 있을까요? 뭐 그렇게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사실 그 2003년에 이건희 회장하고 회의했던 회의록이 최근에 SNS에 공개된 적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참가했던 네네네네. 사람들이. 저는 그거 보고 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디테일하죠. 굉장히 디테일해요. 그때 이제 그 키옥시아 그때 당시 도시바 메모리였을 거예요. 예. 그때 이제 자기 그 이건희 회장이 그때 이제 거기 미팅 갔다 왔는데 그 땅값이 싸다고 해서 도쿄 외곽으로 이제 팹을 빼놨다는 네네네. 거예요. 신규 팹을. 네. 그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왜냐면 개발하고 제조가 떨어져 있으면 혁신이 안 일어나는데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못 알아먹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뭐 40나노, 50나노대 정도였던 것 같은데 자, 50나노 개발하는데 40나노하고 20나노 같이 개발해. 그리고 투자 대표이사가 투자 결정 주저하지 마. 이거는 오너가 아니니까 니들이 책임질 건 없어. 대신에 이제 잘한 거는 상 받고 못한 거는 벌 받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10나노대로 가면 이게 양자역학의 세계이기 때문에 기존의 기술들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떨어진다. 이거에 대해서 대비해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디테일하게. 2003년에. 2003년에 20년 전에. 20년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다니까요. 저는 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맞습니다. 사실 지금 삼성한테 딱 필요한 처방이거든요, 그게. 저희가 그 이건희 회장 그 평전이라고 해야 될까? 그 책 가지고 VIP 자산운용의 최준철 대표님하고 같이 이제 책 콘텐츠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디테일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심지어 호텔신라 가가지고 초밥 밥알이 몇 알 있느냐 네, 이런 것까지도 다 아실 정도로.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엔지니어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죠. 회장이 저렇게 기술 다 알고 예, 하니까 이제 거짓말 할 수가 없죠. 에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한민국 입장에서 좀 안타까워서 이제 삼성전자가 아니라 이제 농반진만 3등전자 막 이런 얘기 나오니까 씁쓸한 거죠. 요걸 좀 이제
어떻게 해서든 빨리 따라가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초격차로 뒤처지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뭐 사실 삼성이 잘못되길 바라는 사람은 국민들 중에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네, 그럼요. 네, 그런데 이거를 현실을 또 도외시하고 무조건 잘한다고 해주는 게 그게 도움이 되는 거냐?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또 단시간 안에 또 엎어버리는 것도 쉽지는 않을 거고요. 그렇죠? 쉽지 않죠. 시간은 걸리는 맞습니다. 일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그 제 인생에서 보면 혁명이라고 할 만한 게 이번에 세 번째거든요. 첫 번째 혁명은 이제 월드 와이드 웹, 인터넷 혁명을 인터넷. 90년대, 2000년대 예. 초에 겪었었고요. 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제가 모바일 혁명이라는 모바일. 게 우리 세상을 스마트폰. 어떻게 바꾸는지 봤었잖아요. 네. 이제 세 번째가 AI 예. 혁명이거든요. 예. 이 그 혁명이라는 건 사실 그 엄청난 그 헤게모니, 그 기존의 기득권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어떤 혁명이 일어날 때 기존에 잘하던 업체가 경쟁력이 떨어지면요, 이게 회복하려면 사실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해요. 통상적인 에너지보다 한 3배 이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잡으려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기득권 때문에 못 따라잡을 경우에는 이제 노키아나 모토로라처럼 스마트폰 시대에 도태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LG 전자처럼 예전에 피처폰, 명품폰 잘 팔다가 이제 스마트폰에 한순간에. 네, 못 하다가 이제 사고 접는 뭐 그런 사례가 생길 수 있죠. 근데 이게 아찔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경영진 순간의 판단 하나가 네. 노키아, 네. LG전자의 스마트폰 이거를 만약에 되돌리고 그게 삼성전자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거는 네. 차원이 다른 거죠. 그렇죠. 제가 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아니라 큰일 나죠. 이게 이제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 경계를 경계연 사장님이 하셨을 텐데. 하여튼간 그 혁명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네. 이제 최강의 AI 혁명 투자 요 책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책은 서점에 가셔도 보실 수가 없습니다. 이게 랩핑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패키징이 돼 있네. 네네. 이것도 3단 적층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3D 패키징으로 그냥. 그 의미예요? 아닙니다. 이거 참 뭐든지 요즘에 아. 그 인터넷 짤 그것도 있잖아요. 불닭볶음면 네. 3층으로 쌓으시고 다 뭐든지 요즘 이제 네. 쌓는 게 유행이네. 맞습니다. 뒤에도 책이 많이 쌓여 있는데 이거 HBM처럼 다시 이제 기술 얘기로 좀 다시 들어가 볼게요. 네. 지금 이제 HBM3E가 5세대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HBM 6세대부터는 네네. 하이브리드 본딩 네.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네. 이거는 그럼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이제 다이렉트 본딩이에요. 기존에 이제 반도체라는 게 사실 그 회로하고 회로끼리 접합할 때는 구리끼리 붙이거든요. 네네네. 카파 투 카파로 이제 붙이거든요. 그 카파하고 카파를 기존에 붙일 때는 마이크로 범프라는 걸 씁니다. 네. 그게 이제 그 구리에다가 약간 납이 코팅돼 있는 거거든요. 아주 미세한 네, 아주 먼지보다 작아요. 네, 먼지보다 미세한 작은데 그거를 1024개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런 걸 쓰는데 그 높이가 한 15 마이크로미터 정도 두께 돼요. 네. 그 마이크로 범프의 두께가. 네. 그게 그런데 한 12층이 되면 꽤 이제 높이를 많이 차지하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높이는 그 층은 높게 쌓아야 되는데 높이가 커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최대 층 그러니까 네. 층은 많아지는데 네. 최대의 높이는 네. 제한이 되어 있다. 예, 기존에 이제 그 HBM3E 같은 경우는 HBM3도 마찬가지고 그 표준이 720 마이크로미터 두께예요. 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칩 두께가 지금 뭐 계속 얇아지고 있죠. 뭐 원래는 몇백 마이크로미터 수준에서 요새는 80. 이게 나중에는 16단으로 이걸 쌓으려면 반도체 칩 두께가 30 마이크로미터 수준까지 낮아져야 돼요. 절반 이하로요? 네. 굉장히 그러면 종이보다 엄청 얇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범프를 빼버리고 다이렉트로 붙이려고 하는데 그게 하이브리드 본딩이에요. 그러니까 카파는 카파끼리 붙이고 그 유전체, 그 유전체는 유전체끼리 붙이고. 그러니까 원래 본딩이라는 건 한 가지 물성을 붙이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구리하고 금속끼리도 붙이고 유전체끼리도 붙이다. 그리고 같이 붙인다고 해서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 하는 그 겁니다. 이종 접합. 뭐 그렇죠. 이종 그러니까 다른 물성을 같이 이제 접합하는 거니까. 그게 두께 때문에라도 그러면 좋으나 싫으나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가야 된다. 이건가요? 그렇죠. 이제 두께 이슈도 있고요. 이제 그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접합을 하면 열 성능이 좋아져요. 방열 성능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이 그 HBM이라는 게 인풋 아웃풋수. 그러니까 이제 그 전자가 이동하는 고속 엘리베이터라고 할게요. 네. 이제 TSV로 구멍을 뚫고 이걸 붙여가지고 수직으로 붙이는 거니까 거기를 통해서 고속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엘리베이터가
1024개인데 네. 그게 이제 HBM4부터는 2048개로 2배가 늘어요. 그러니까 범프를 하면 이 밀도에 한계가 네네. 있어요. 예. 그래서 다이렉트 본딩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본딩이 필요한데 아마 그런데 HBM4에는 하이브리드 본딩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에 제덱이라는 데서 원래는 720 마이크로미터 두께 표준인데 그걸 775로 완화해 줬어요. 왜냐면 이게 기술이 너무 어려워서 아마 HBM4는 안 될 것 같고 HBM4E나 뭐 그때쯤에 아마 하이브리드 본딩이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게 하이브리드 본딩은 그 본더라는 것 자체가 아예 다 달라져야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이게 그럼 그 네덜란드 베시가 하는 그 하이브리드 본딩과 비슷한 건가요? 맞습니다. 그 기술인데요. 네. 이제 네덜란드의 베시라는 업체는 지금 하이브리드 본딩 쪽에서 거의 선점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예. 기존의 하이브리드 본딩을 어디 쓰냐면 우리가 코우워스라고 하잖아요. 그 코우 공정에 써요. 코우가 뭐냐면 칩 온 웨이퍼. 그러니까 GPU를 실리콘 인터포즈하고 붙일 때 워낙 인풋 아웃풋수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본딩을 붙여요. 그리고 이제 인터포즈하고 HBM을 붙일 때나 HBM 층층을 붙일 때는 서멀 컴프레션 본더 쓰죠. TC 본더. 그리고 이제 그 인터포즈하고 밑에 플립칩 BGA를 붙일 때도 TC 본더를 가지고 붙이죠. 근데 이제 점점 더 이게 워낙 인풋 아웃풋수가 많아지고 열 배출에 대한 니즈가 커지니까 이제 이게 HBM으로 이제 하이브리드 본더가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이제 배시는 코어는 많이 해봤는데 HBM 붙여본 적은 없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이제 우리 지금 상식으로는 당연히 하이브리드 본더 쪽으로 워낙 기술과 경험과 노하우가 많으니까 잘하겠지라고 하는데 기존의 TC 본더를 오랫동안 해왔던 한미 반도체 저력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도 지금 하이브리드 본딩을 개발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실리콘 그 인터포저 위에다가 GPU는 많이 붙여봤는데 네. 네덜란드 베시가. 네네. 근데 아직 HBM을 붙이는 거는 안 해봤고. 안 해봤죠. 그 영역에서는 그러면 한미 반도체 같은 TC 본더 잘하던 회사가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으로도 잘할 수도 잘할 있죠. 가능성이 네, 높고. 맞습니다. 다 이해했죠? 구독자분들 다 이해하신 거죠? 지금 다들 이제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계십니다. 이 책에도 보니까 네. 인텔, AMD, 퀄컴이 주문형 D램이라는 걸 지금 또 이제 주도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건 어떤 개념이에요? D램인데 D램은 우리가 이제 범용 네. 똑같이 그냥 만들어서 똑같이 다 끼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네. 주문형 D램은 그럼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HBM이 주문형 D램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네들 칩이 네. 헤테로지니어스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해서 이종 집적 반도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맞게 메모리가 최적화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HBM 같은 칩들이 필요해지는데요. 그래서 HBM도 아직까지는 완벽한 ASIC 칩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아직까지는 약간 범용하고 ASIC의 사이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점점 HBM4가 되거나 HBM4E가 되면 점점 더 ASIC화 될 거예요. HBM도. 근데 이제 그냥 일반 모바일 D램도 점점 더 이제 주문형으로 되는 거죠. 뭐 대표적인 게 지금 인텔의 그 애플의 비전 프로에 들어가는 그 LLW라는 칩이 있어요. 그게 네. D램인데 D램인데 기존의 LPDDR5X 대비해서 뭐 인풋 아웃풋 수는 8배 많고 네. 그리고 이제 속도는 2배 이상 빠른 그런 칩이거든요. 그거를 LLW라고 하는 거예요. 네, LLW라는 칩도 있고요. 그리고 뭐 VFO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버티컬 팬아웃이라는 칩도 있는데 요거는 D램인데 그러니까 모바일 D램인데 이제 수직으로 쌌는데 TSV를 쓰지 않고 요거를 이제 약간 이렇게 옆으로 밀어가지고 계단처럼 이렇게 밀어가지고 만들고 구리 기둥을 가지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네네. 해서 연결하는 그런 기술들이 점점 필요해지죠. 그러면 네. D램을 가지고 자꾸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 주문을 해서 자신들만의 설계에다 갖다 붙이는 거는 왜 그러는 거예요? AI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AI라는 게 사실 사람의 뇌를 모방한 거거든요. 예. 사람의 뇌는 사실 프로세서하고 메모리가 같이 있죠. 네. 근데 반도체는 이제 폰 노이만 구조라고 해서 프로세서하고 메모리가 따로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AI 연산에 제일 최적화되려면 이 프로세서하고 메모리를 한 개로 만들어 버리면 제일 좋아요. 그게 이제 뉴로모픽이라는 반도체 컨셉인데 그게 이제 당장 상용화되기에는 기술이 너무 어려우니까 프로세서하고 메모리를 최대한 가까이 붙여서 한 개처럼 통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이제 프로세스 니어 메모리, 우리가 2.5D 패키징이라고 하는 그 기술이죠. 그러니까 저 옆에 있던 그러니까 CPU랑 그 D램이나 좀 멀리 떨어져 있던 친구들이 이제 네. 점점 가까이 살기 시작을 했고 네.
그게 이제 주상복합으로 만드는 나중에는 거죠. 주상복합으로 될 수 있고 네, 하나의 칩 안에 같이 설계를 해버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맞습니다. 근데 미래는 또 이제 그렇게 갈 거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주문형 D램이 많아지면 네, 그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한테는 더 좋은 겁니까? 막 단가 올라가고? 여기 적응한 회사들은 굉장히 좋아지죠. SK 하이닉스가 올해 HBM에서 거의 12조, 13조 벌잖아요. 매출 나오잖아요. 그 중에 절반이 이익입니다. 근데 수율이 70%밖에 안 나오는데 절반이 이익이면 수율이 더 좋아지면 이게 얼마나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 HBM도 네. 엔비디아 거뿐만이 아니라 네, 다른 고객사들도 이제 또 들어오는 거고요. 맞습니다. 이제 뭐 테슬라의 D1이라는 칩에도 HBM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국내 NPO 3대장 있잖아요. 비상장에서. 네네네. 예, 퓨리오사 AI, 리벨리온, 사피온 같은 회사들도 네. 신제품 나오는 칩들은 전부 HBM 써요. 거기에 맞게 최적화해줘야 되죠. 그래서 더 이상 네. 범용의 시대가 아니라 범용 D램이 아니라 그래서 주문형 D램의 시대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거는 이제 낸드 플래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낸드 플래시도 이제는 점점 더 AI에 최적화되게. 요거는 이제 하이엔드 시장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AI PC가 되거나 그 AI 스마트폰이 되면 당장은 이렇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기존 범용을 쓰겠지만 서비스를 좀 더 고도화하고 싶으면 주문형 메모리를 쓰는 게 훨씬 효율적이죠. 근데 낸드 플래시는 뭐 예를 들어서 SD 카드라든지 아니면 이제 저장 수단인데 네. 많이 저장하고 네. 빠르게 메모리 시켜주고 빠르게 불러오고 이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러면 AI 주문형 시대가 네. 되면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낸드 플래시가? 애플이 이번에 온디바이스 AI 컨셉을 어떻게 내놓을지가 되게 궁금하긴 한데요. 네네네. 애플이 지금 이야기하는 패럿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그게 뭐 패럿. 네, 패럿. 그게 어떤 거냐면 애플은 일단은 이미지를 보고 여기서 텍스트로 풀어주는 거예요. AI가. 그러니까 이 사진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이야? 여기 5명이 있어. 여기에 이대호 기자가 있어 없어? 없는 것 같아. 약간 젊어 보이는 사람 안경 쓰고 있는데 이대호 기자의 어린 시절인지는 아직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간판 보니까 이거 어딘 것 같아. 여기 간판 보니까 031로 돼 있는 거 보니까 안산 정도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는 거죠. 기존에는 이제 그런 AI를 온디바이스 AI에 돌리려면 당연히 메모리, 그러니까 D램 기능도 좋아져야 되는데요. 네네. 애플은 여기 이제 D램 짠놀입니다. 그래서 낸드 플래시를 가지고 이거를 하겠다. 근데 D램 대비해서 낸드 플래시는 읽기 쓰기 속도가 너무 떨어지죠. 네. 그리고 낸드 플래시는 이게 수명의 이슈가 있잖아요. 예. 열화가 발생하죠. 자, 그런 것들을 최대한 줄이려면 이 낸드의 컨트롤 IC 기술이 좋으면 돼요. 그런 걸 가지고 커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메모리에서 사실 메모리가 프로세서 영역을 가져오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데 메모리 컨트롤 IC 기술이 되게 중요해질 거예요. 앞으로. 네. 낸드 플래시의 중요성이 높아질수록 낸드 플래시뿐만 아니라 D램도 그래요. D램도 보면 HBM 제일 밑에 보면 베이스 다이라는 게 있어요. 기존에는 베이스 다이가 단순 기능만 하는데요. 베이스 다이에다가 점점 더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요. 컨트롤러는 기본이고. 네, 컨트롤러 IC 기능도 들어가고 여기에다가 이제 파워 매니지먼트 기능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들어가죠. 기존에는 그냥 넣고 빼고 막 이거였다면 네네. 이제는 거기에서 어떤 또 프로세싱을 또 해줘야 되는 거네요. 네. 복잡해지니까. 그렇죠. 프로세스 니어 메모리에서 프로세스 인 메모리로 진화하는 거죠. 그럴수록 또 이제 고부가가치 D램이 그렇죠. 또 되는 거고 낸드 플래시도 마찬가지고. 그걸 성공하는 업체는 대박이 나는 거고 그걸 못하는 업체는 초격차로 멀어지는 거고. 맞습니다. 그러네요. 그게 지금 이제 하이닉스가 또 제일 잘해요. 하이닉스가 제일 잘합니다. 주가 흐름이 그걸 또 지금까지 보여준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온디바이스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애플 이야기도 앞에서 잠깐 좀 해주셨습니다마는 네. 사실 갤럭시 S24가 온디바이스 AI라는 걸 먼저 보여줬는데 애플이 선보인다는 온디바이스 AI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게 그게 이제 6월 10일 뭐 이 영상이 언제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안 남았네. WWDC라는 이제 세계 개발자 회의가 이제 6월 10일에 나오는데 네. 그때 이제 공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 이제 애플이 기술 공개했던 것들은 낸드 플래시를 활용한 이제 패럿 같은 모델들을 계속해서 이제 조금씩 오픈을 하긴 했죠. 그리고 GPT-4O라는 걸 공개했잖아요. AI가 오픈 네, AI가 오픈 AI가 그게 이제 거의 아이폰용이라는 이야기가 많았었거든요. 그거를 올려서 애플의 하드웨어에서 어떻게 효율을 뽑아낼지가 이제 관건이겠죠. 그러게 그 보도들은 많이 나왔어요. 오픈 AI랑 협업을 해서 그 이제 시리가 좀 약간 좀 들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시리 대신에 챗GPT 4를 씹는 거 아니냐. 요거는 이제 애플이 공식 발표하는지
네.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아까도 잠깐 그 프로세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직접 이제 애플이 설계하고 있는 M4 프로세서 또 이제 발표가 됐고, 네. 아이폰 16에는 A18 프로. 네. 어감이 좀 그렇습니다만, 요게 들어간다. 이거 어떻게 달라질까요? 요거는? 아마 NPU 블록 사이즈가 많이 커졌을 거예요. M4가 이번에 보면 NPU 블록 사이즈가 7.7%까지 늘었잖아요. 아마 A18 프로 같은 경우도 NPU 블록이 되게 많이 늘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워낙 뭐 전성비 좋게 칩 설계는 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개선이 됐겠죠. 더 많이. 네. NPU 블록이 더 많이. 그리고 이제 D램을 얼마나 쓰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D램 짠돌이가.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우리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그 LLM이라는 거는 서버 클라우드에서 처리를 하고 네. SLM이라고 하면 이제 스몰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게 네. 온 디바이스 AI용이거든요. 아. 근데 이제 보통 그 경계점을 한 300억 개 정도 매개 변수로 봐요. 근데 이제 지금 당장 뭐 하드웨어가 300억 개를 돌리기는 너무 무리가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온 디바이스 AI는 매개 변수가 한 20억 개에서 뭐 한 30억 개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보통 10억 개 매개 변수당 D램을 신규로 한 1기가바이트를 더 써야 돼요. 1기가바이트. 네. 그래서 애플이 기존에는 뭐 4기가바이트, 6기가바이트 정도, 많으면 8기가바이트 정도의 예. D램을 썼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뭐 2기가에서 4기가바이트 정도 더 써야겠죠. 그리고 PC는 더 심각하죠. PC는 기존에 이제 뭐 윈도우 띄우고 그리고 뭐 메신저 창좀 띄워놓고 뭐 버벅대죠. 네, 이렇게 하면 한 12기가바이트는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는 16기가, 많게는 32기가까지 필요해지는 거죠. 메모리가. 그러면 이제 D램 짠돌이인 애플마저도 네. 어쩔 수 없이 D램 수요를 더 늘려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D램. 그리고 온디바이스 AI가 되면 프로그램을 깔아놔야 되잖아요. 네. 내 스토리지에다가. 그러면 낸드 플래시 수요가 늘겠죠. 음. 기존에 낸드 플래시 수요가 늘지 않았던 부분들은 클라우드 영향이 컸거든요. 통신 속도 워낙 빠르니까 그렇죠. 굳이 내 디바이스에 256이나 뭐 512 같은 거 안 쓰고 그냥 구글, 통신으로. 네, 구글 클라우드나 애플 클라우드, 아이클라우드 같은 거 썼잖아요. 근데 이제 온 디바이스 AI는 무조건 네, 여기다가 저장해 놔야 되죠. 그래서 아마 내 스토리지의 한 15% 정도는 이제 프로그램을 깔아놔야 될 거예요. 이제 그런 쪽에 대한 니즈가 생기겠죠. 요거는 그러면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 입장에서는 온디바이스 AI가 확대가 되는 건 호재네요. 네, 굉장히 호재입니다. 호재고요. 일단 그 기존에 이제 프로세서, AP 같은 하는 업체들도 굉장히 호재죠. 퀄컴 같은 업체들은. 아하. 왜냐하면 이 칩 자체가 굉장히 고도화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요걸 틈타서 이제 기존의 그 X86 계열, 인텔이나 AMD가 정말 이제 죽을 쓰는 거죠. 전성비가 떨어지잖아요. X86 아키텍처. 이게 아키텍처 이름이죠. 네네, X86. 예. 예전에 우리 286, 386, 486 이런 거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걸 이제 시스크라고 하거든요. CISC. 근데 시스크는 컴퓨팅 파워는 굉장히 좋은데 전성비가 떨어져요. 전력 소모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게 이제 왜냐하면 PC라는 건 유선이잖아요. 네. 서버도 유선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리스크라는 기술이 나와요. 그러니까 RISC라는 컴퓨팅 방식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쓰는 암코어는 리스크 방식 기술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컴퓨팅 파워 성능은 떨어지는데 전력 소모는 적다 해서 이제 리스크라고 했는데 리스크가 그 사이 굉장히 많이 고도화됐잖아요. 모바일 혁명을 거치면서. 사실 그래서 요즘에 리스크가 시스크 대비해서 성능도 안 떨어집니다. 대신에 전성비는 좋고 전력 소모는 적고. 그러니까 지금 퀄컴의 스냅드래곤 X 엘리트 같은 칩들이 윈도우 OS용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AI는 전기 많이 먹는데 네. 전성비가 좋아야 돼요, 칩이. 아하. 근데 기존의 X86보다 암코어 기반이 훨씬 더 유리한 거죠. 이게 암코어가 ARM 네, 맞습니다. 코어 그거 네.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디오로만 들으시는 분들은 또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리스크 방식의 ARM 코어로 했을 때 전성비가 더 좋아질 수 있고 네, 맞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흐름들이 넘어가고 있는 거고 아까 그 온디바이스 얘기하다가 온디바이스 AI 얘기하다가 이게 지금 보도를 보면 아이폰 16부터 온디바이스 AI가 적용이 될 거다. 근데 그거를 지금 나와 있는 아이폰 15에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뭔가 이제 하드웨어 교체 없이도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펌웨어를 업데이트 해주면 가능하긴 해요. 네. 왜냐하면 애플은 OS부터 뭐 반도체 그리고 하드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다 수직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긴 해요. 근데 이제 아마 AI에 최적화된 하드웨어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성능 차이가 좀 나면 성능 차이는 있을 수 있다. 네, 성능 차이가 만약에 아이폰 15으로 하면 막 내가 질문한 답변이 나오는데 뭐 한
30초 걸리는데 어. 신형은 뭐 3초 만에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신형 사겠죠. 그런 식으로. 네, 그게 이제 어떻게 차이가 날지가 관건이겠죠. 그러게요. 네. 그 갤럭시 S24 선보이면서 삼성이 온디바이스 AI를 보여줬는데 그게 제가 쓰고 있는 S23 시리즈에서도 네. 지원이 되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지원이 될 뿐 성능 차이는 나죠. 확실히 난다. 왜냐하면 하드웨어가 다르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이 이제 주문형 메모리를 많이 쓰게 되면 그런 성능에서 이제 확연히 체감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AI PC, AI 스마트폰이 되는 거죠. 또 그러면서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은 온디바이스 AI로 인해서 어떤 수혜주들이 생길까 또 막 이제 스터디를 하는데 책에서도 소켓 업체들 이야기를 좀 해주시더라고요. 네. 소켓 업체들이 어떤 식으로 수혜가 되는 거예요? 테스트가 더 많아집니까? 일단 이제 기존의 그 범용 칩들, 예. 뭐 CPU나 GPU 같은 칩들은 사실 그 딱 표준화돼 있잖아요. 소켓이나 테스트 소켓이나 뭐 이런 다 것들이. 법령이 똑같이 네. 생겼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주문형 같은 경우는 품종은 많은데 다 이제 제각각이에요. 칩이 요구되는 성능들이 다 달라요. 저놈 거 다르고 이놈 거 다르고. 맞습니다. 네. 뭐 어떤 칩은 뭐 어떤 발열이 중요하고 어떤 칩은 어떤 그 통신 속도가 중요하고 또 어떤 칩은 뭐 연결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다 요구되는 스펙들이 다른데 거기에 맞게 다 어떤 소켓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쪽에서는 이제 리노공업 같은 업체들이 이제 맞춤형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소켓을 만든 업체들도 그 IP들이 많아야겠죠. 여러 그 요구사항들이 막 까다로워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에 많이 준비돼 있고 그리고 훈련된 인력들이 많은 회사가 유리하겠죠. 그래서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소켓 매출의 70%가 R&D용이에요. 양산용이 아니라 연구개발용이에요. 소켓 매출의 70%가요? 네네. 오, 양산육에서 검사 이거 달았으니까 버리고 네. 검사 이게 아니라 네. 우리 연구 개발하는데 필요하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네네, 만들어서 맞습니다. 드리고 그렇죠. 그게 매출이 더 큰 그렇죠. 거예요. 삼성이 만약에 파운드리를 새로 의뢰한 고객이 있으면 여기 막 웨이퍼 구워 볼 거 아니에요. 예. 칩 만들어 볼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 막 테스트 해보면서 이거 좋은데 이번에는 이런 수치 데이터를 좀 더 좀 해주세요. 이쪽을 좀 더 튜닝 해주세요. 막 이런 것들 다 핸들링 하는 거예요. 아하. 네. 그러면 이제 맞춤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테스트 소켓 기업들도 상장사들이 지금 여러분이 아실 만한 것도 한 4-5개는 네, 맞습니다. 되지 않습니까? 뭐 ISC, TSE, 뭐 TFE 다 수혜를 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사실 리노공업이 단연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당연히 뭐 프로보 카드 같은 것도 다 테스트가 제각각 까다로워지겠죠. 그것도 다 달라지는 거죠. 네. 소켓뿐만이 아니라. 맞습니다. 그리고 설계단도 크게 바뀌어요. 설계단도 이제 그 ARM 코어 기반으로 설계는 하겠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설계하려면 IP들이 굉장히 이제 다양해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 EDA 툴이라고 하는 이제 그 반도체 설계할 때 그 자동화 설계 툴이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걸 하는 게 이제 미국의 시놉시스나 케이던스 같은 업체들이 이제 필요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칩들이 다 어떻게 보면 그 없던 것들이 새로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 칩 설계도 어려운데 이제 이거를 디자인 레이아웃 해주는 것도 되게 까다로워지겠죠. 그래서 DSP라고 하는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스, 뭐 가온 칩스, 뭐 AD 테크놀로지, 코아시아 이런 회사들도 수혜를 보게 되는 거죠. 오, 굉장히 많네요. 네. 근데 이게 약간 헷갈립니다. 이게 그 테스트 소켓 업체들 정말 뭐 한 10여 년간 봐오시고 투자 많이 하시고 탐방 다니고 뭐 이렇게 노다자일로도 보시고 하시는 분들은 그 회사가 어떤 말을 해서 이게 어떤 차이점인지를 또 간파를 하실 텐데 대부분의 투자자들한테 리노공업이랑 ISC랑 TFE, TSE 이게 무슨 차이야? 잘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이 차별점이라는 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일단 이제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그 기술 자체가 포고핀이라는 기술 방식이에요. 포고. 네, 원래 포고라는 회사가 만들어서 포고핀인데 리노는 리노핀이라고 합니다. 자기들 이름 따서. 그래서 그 리노핀도 직접 하고 소켓도 직접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핀들은 이제 프로브 카드 쪽 업체에도 팔고 소켓 업체에도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기술 자체가 시스템 반도체 쪽에 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품종 소량 생산에 굉장히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요. ISC나 뭐 TSE, TFE 이런 회사들은 실리콘 러버 타입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실리콘 러버 타입 같은 경우는 주로 양산품이 많겠죠. 대량 생산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실리콘이 고무 재질인데 여기 압력을 누르면 여기 안에 있는 도전볼에 배열이 틀어져서 이제 전기가 통하는 원리인데 아무래도 뭐 그런 쪽은 뭐 메모리 쪽 비중이 큰데 물론 이제 ISC는 요즘에는 이제 오히려 러버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시스템 반도체 매출 비중이 더 높아지긴 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다품종 소량 생산보다는 물량이 많은 AP나 뭐 이런 쪽 이제 담당을 많이 하죠. TSA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의 차이점들이 조금씩은 네, 조금씩 존재하는. 다릅니다. 네. 이게 좀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기 최강의 AI 혁명 투자 이 책을 보시면 같이 이제 EBS 교재 느낌으로 네, Y3도 사실 듣고 교과서로 쓴 거예요. 네, 어. 제가 강의하려고. 네. 좋습니다. 또 요즘에 또 빠지지 않는 거 유리기판 네. 좀 여쭤보고 싶은데 또 얼마 전에 그 코닝이 네. 또 대대적으로 유리기판 투자를 하겠다, 네. 또 선보이겠다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당장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유리기판을 써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패키징에서. 일단 이제 칩을 자꾸 이제 쌌잖아요. 예. 네, 수직으로 쌌든지 아니면 2.5D 수평으로 해서 연결하든지 하는데 기존에 이런 거 연결할 때는 제일 많이 쓰는 게 실리콘 인터포저라는 걸 써요. 실리콘 인터포저. 그러니까 PCB판 위에 올라가는 거죠. 맞습니다. 실리콘 인터포저가. 네. 그럼 유리기판이 그러니까 기존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네. GPU하고 HBM을 연결할 때 바로 밑에 붙는 게 실리콘 인터포저예요. 네. 근데 우리는 기판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게 50나노대 수준의 그냥 반도체 웨이퍼. 보이지도 않는 거죠. 네. 네. 굉장히 비싸요. 네. 그 밑에다가 플립칩 BGA라는 플라스틱 기판이 붙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실리콘 인터포저하고 그 플립칩 BGA라는 플라스틱 기판 사이에 새로운 세그먼트가 필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실리콘 인터포저보다는 좀 싸고, 네, 플라스틱 기판보다는 비싼데 플라스틱 기판보다 좋은 성능의 기판이 필요한 거죠. 그게 유리 기판입니다. 저 우리가 이제 컴퓨터도 여러분들 이제 보시겠습니다만은 컴퓨터 본체도 요즘에 이렇게 유리통, 통유리로 많이 돼 있으니까 네네. 보면 이게 누가 봐도 이게 PCB는 보여요. 녹색 네네. 기판. 그리고 위에 칩이 올라가 있는 것도 보여요. 그 위에 뭐 펜도 있고. 네네. 근데 실리콘 인터포저는 우리가 보려고 해도 이게 안 보이는. 안 보입니다. 네. 아까 얼마라 했죠? 두께가? 50나노? 50 마이크로미터? 50 마이크로미터? 네네. 50 마이크로미터면 머리카락 두께 절반이잖아요. 그렇죠. 아, 안 보이는구나. 안 보이죠. 네. 근데 그거를 네. 유리기판으로 대체하는 거니까. 그렇죠. 뭐 이제 그 아주 하이엔드 실리콘 인터포저가 필요 없는데도 이 PCB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 인터포저를 쓰는 업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런 업체들은 이제 인터포저 대신에 유리기판을 쓸 수 있는 거고, 또 어떤 업체는 플립칩 BGA 대신에 그냥 유리기판을 쓰면 효율이 더 나올 수 있는 업체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유리기판이라고 하니까 네. 진짜 막 쟁반만한 거 쓰는지 네. 우리가 지금 PCB처럼 녹색판 네. 이걸 대체하는지. 근데 그거는 아니고. 뭐 녹색판의 일부를 대체할 수도 있고요. 네. 실리콘 인터포저의 일부를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어허. 근데 이제 뭐 일단은 실리콘 인터포저보다는 싼데 네. 성능은 어느 정도 이제 비슷하게 낼 수 있고. 그러니까 성능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회로 선폭을 굉장히 얇게 그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한 자릿수 마이크로미터 수준까지 선폭을 구현하잖아요. 네네네. TFT 같은 데다가. 네. 근데 이제 플라스틱으로 이 선폭을 그리려면 이게 20 마이크로미터 이하로 내려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을 얇게 해서 하면 이 총 저항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열도 덜 나가겠죠. 그리고 유리 자체에서 또 열이 잘 배출돼요. 플라스틱보다는. 그리고 열 팽창 계수라는 거. 그 온도에 따라서 이제 팽창하는 그런 것들도 실리콘하고 유리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장점들이 있죠. 그러니까 열 관리에도 장점이 있고 네. 선폭을 더 미세하게 하는데도 네. 장점이 있고. 네. 예를 들어서 아까 뭐였습니까? 그 GPU 같은 경우에도 HBM도 마찬가지고 TSV를 1024개. 네. 그게 HBM4부터는 48개. 2048개 가야 되는데 그게 그러면은 실리콘 인터포저로는 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아니요. 실리콘 인터포저로 됩니다. 그거 되긴 돼요. 실리콘 인터포저가 비싸죠. 아, 비싸서. 예, 일반 그 플라스틱 기판 대비해서 10배 이상 비쌉니다. 실리콘 인터포저. 왜냐하면 이 칩 조각이니까. 인터포저 자체가. 그러니까 반도체 웨이퍼 조각이에요, 이게. 실리콘이니까. 네. 근데 그거를 유리기판으로 대체하면 훨씬 싸게 만들 수 있죠. 훨씬 더 선폭도 더 미세하게 그려 넣을 수 선폭을 있는 더 미세하게 거고. 할 수는 없는데요. 네. 어느 정도 비슷하게는 할 수 있죠. 비슷하게. 네. 근데 대신에 가성비가 싸게. 더 나오게. 네, 맞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네네. 그러면은 근데 이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이게 유리기판이니까. 네. 이것도 그러면 50 마이크로미터면 엄청 얇은 건데. 네. 유리니까 또 잘 깨지지 않겠습니까? 뭐 두께를 50 마이크로미터까지는 하진 않을 건데 그 유리 자체가 잘 깨집니다. 그죠? 네. 그리고 유리 자체에다가 레이저로 구멍을 뚫어야 돼요. TGV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스루- TSV를 TGV로. 네. 스루 글라스 비아라는 이제 레이저 가지고 구멍 뚫고 불산을 가지고 이제 식각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유리 자체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으면 이게 마이크로 크랙들이 되게 많이 생겨요.
잘 깨지죠. 아니 그러니까 그냥 유리도 잘 깨지는데 거기에다가 구멍을 뭐 2,000개 넘게 뚫어야 되고 네네. 뭐 이거 좀 하는 건데 네네. 그러면 뭐 이거는 그런 문제는 없는 거예요? 마이크로 크랙이 생기더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들을 풀기 위해서 아 그게 이제 남아 있는 네. 난제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코닝이나 음. 독일의 쇼트나 일본의 아사히 글라스나 에니지 같은 업체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죠? 강화 유리 잘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유리 산업이라고 해서 이제 유리적인 어떤 물리적인 것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거기가 화학으로 엄청나게 뭐 때려 넣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아하, 그래서 기존에 디스플레이 관련 장비하던 음. 소재하던 회사들이 유리기판 쪽으로 굉장히 많이 인발부를 하고 있어요. 아, 넓게 얇게 네, 유리를 가공하던 회사들. 맞습니다. 자를 때 또 크랙 안 생기게. 그렇죠. 네. 자를 때도 마찬가지고 특히 인텔이 유리기판 상용화에 더 적극 나서고 있어요. 네, 인텔은 일단 자체적으로 유리기판 라인을 셋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몇 년 안에 상용화하는 목표고 지금 SKC 자회사인 앱솔릭스라는 네. 회사가 있어요. 여기가 제일 빠릅니다. 올해부터 양산 들어가는데요. 아마 AMD 쪽으로 납품이 될 것 같아요. AMD. 네네. 그러면은 삼성은 삼성 전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텔이나 네. AMD가 더 적극적으로 유리기판을 도입하려고 하는 거는 뭐예요? 뭐 2등 얘들은 이제 프로세서 자체에서 열이 많이 나잖아요. 아, CPU 자체에서. 네네. 그리고 지금 칩렛이라는 기술 쓰는데 거기도 인터포즈 엄청 쓰거든요. 그런 것들 좀 이제 대체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사실 주기판 있잖아요. 마더보드. 네. 마더보드도 유리를 하고 싶어요. 아예 두껍게. 네. 어, 왜냐하면 그 플라스틱 쓰는 것보다 홀라니까. 그리고 가성비도 나오고. 네. 가성비도 뭐 그때 가봐야 아는 거긴 한데. 네. 하기사. 지금 또 개발이 또 어떻게 되는지를 또 네. 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이게 상용화까지는 한 얼마나 남았다고 봐야 돼요? 유리기판이. 일단 뭐 양산은 올해부터 일부 좀 나올 것 같고요. 앱솔릭스 쪽에서 네, 뭐 내년 뭐 좀 그리고 지금 삼성전기도 9월에 파일럿 라인이 깔거든요. 근데 이게 네. 이 유리기판이 나오는 거랑 네. 이 유리기판을 적용한 실제로 칩 이 그 뭐랍니까 그 PCB에 올리고 패키징. 예. 같이 이제 패키징을 이렇게 하는 거랑은 네네. 완전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아마 한 2, 3년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장은 항상 급하게 올리죠. 주가. 네. 최근에도 한번 왔다 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계속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실 지금 뭐 책 보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주식 투자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가 뭐 유리기판으로 패키징할 거 아니고. 이거 물건 나올 때까지 내가 뭐 이렇게 뭐 분석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미리는 알고 있어야 되죠. 관련 업체가 어떤 업체들이고 어떤 기술이 있고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이제 각광받을 수 있는지는 미리 알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용화까지는 2, 3년 남았더라도 현재 그리고 이제 뭐 측면에서는 요즘에 어떤가? 기술 트렌드, AI 트렌드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항상 빨리 나오죠. 그렇죠. 급하니까. 어, 네. 저 어떻게 뭐 될지 모르죠. 챗 GPT도 그렇고 뭐 발표가 될 맞습니다.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고. 깜짝깜짝 놀라죠. 또 우리- 애플도 또 할 그렇죠. 테고. 맞습니다. 그리고 애플도 지금 유리기판 되게 적극적이에요. 애플도요? 네. 애플이 어디다가 애플도 지금 그 M 시리즈 같은 경우는 프로세서에다가 그렇죠. 프로세서를 두 개를 연결해서 M2, M2를 붙여서 뭐 M2 뭐 맥스 예. 그리고 M2 맥스 두 개를 붙여서 M2 울트라 이런 걸로 하잖아요. 이걸 가지고 서버 칩으로 쓰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연결할 때는 아. 기판이 수요가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연결이 될수록 기판 수요는 훨씬 더 고성능. 네. 그리고 가성비를 또 원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프로세서 연산이 많은 거는 열이 많이 나니까 플라스틱보다는 유리를 하는 게 훨씬 더 아하. 좋죠. 근데 지금 이제 유리기판 하겠다고 손든 회사들이 꽤 많아요. 네,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기, 네. SKC 앱솔릭스, 네. LG이노텍, 맞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들도 뭐 대덕전자 그리고 이걸 이제 가공하는 뭐 캠트로닉스 여러 네. 회사들이 있던데 이게 좀 수혜 강도를 지금 현 시점에서 좀 어떻게 따져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제일 중요한 기술은 TGV라는 기술이에요. 구멍 뚫는 거. 네, 레이저로 구멍 뚫는 게 제일 중요한 기술이고요.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뭐 국내에서 레이저 잘하는 회사는 이오테크닉스라는 회사가 있긴 한데 네. 이쪽에 한해서는 사실 필옵틱스라는 회사가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거기가 주가도 많이 움직였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 회사는 2019년부터 이걸 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각광받을지 모르고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이제 어떤 기술이라는 거는 많이 테스트 해볼수록 유리하죠. 데이터가 많으니까.
그래서 필옵틱스, 이오테크닉스가 이제 TGV 쪽으로 제일 앞서 있고, 그리고 이제 TGV로 구멍 뚫으면 이제 불상 가지고 슬리밍하고 이런 쪽은 캠트로닉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이제 그 표면 처리 쪽에 하는 업체든 이제 CNG 하이테크 같은 회사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구멍을 뚫으면 거기에 구리를 채워야겠죠. 네네. 구멍에다가. 그걸 이제 액체 도금으로 해야 되거든요. 아하. 그런 쪽은 이제 YMT라는 회사가 이제 그런 쪽에 수혜를 보고, 그리고 이제 기존의 그 3D AOI로 검사를 하는데 요게 이제 디스플레이 기술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HB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검사. 좀 수혜를 볼 수 있죠. 최근에 아마 그 관련주라고 하면서 이제 주가 측면에서도 많이 움직이는 네네. 종목들이다 보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접하셨을 텐데, 어떻게 보면은 이 유리 기판이라고 하는 판보다 네, 이 판을 어떻게 가공해 줄 것이냐, 여기에 어떤 재료들과 어떤 장비들이 쓰이느냐, 사실 거기에 더 수혜주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 관련된 업체들이 기존에 디스플레이 업황 악화 때문에 쫄쫄 굶었던 업체들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유리기판이라는 새로운 모멘텀이 붙어주면 사실 주가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질 수도 있죠. 우리가 후공정이라는 업체들이, 후공정은 사실 전공정 업체 대비해서 항상 낮은 멀티플을 받았어요. 그래 왔죠. 네. 근데 이게 AI가 시작되면서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새로운 게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 보면 후공정 업체들이 전공정 대비해서 멀티플이 훨씬 높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뭐 한미 반도체만 보더라도 맞습니다. 뭐 장난이 아니죠. 그게 이제 기판 쪽에서 디스플레이 업체들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시장 규모랄 게 지금 나오나요? 유리 기판이 이게 실리콘 인터포저가 대체되는 것, 네. 또 그 이후에 진짜 PCB까지도 대체되는 것까지 되게 일단은 넓게 보는 게 맞을까요? 아직까지는 예. 그렇게까지 뭐 우리가 재작년에 HBM 시장 규모 파악했는데 하나도 안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확장성 있는지 아직까지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유리 기판에 맞는 어떤 로우 머티리얼 유리가 어떤 게 제일 나은지도 아직 몰라요. 코닝 유리가 나은지 뭐 저기 쇼트의 유리가 나은지 뭐 NEG 유리가 나은지 아무도 몰라요. 아직까지는. 수많은 테스트가 필요해요. 약간 미지의 세계, 네. 미지의 영역이네요. 그럴 때 버블이 잘 나죠. 모르니까. 그러면서 또 그 중에서 네, 실제로 수혜를 보는 업체들, 실적으로 내는 업체들이 또 가려지는 거고, 맞습니다. 우리가 그걸 HBM 분야에서 봐왔듯이 그렇죠. 또 나중에 또 유리 기판도 계속해서 일단은 스터디를 좀 많이 해야겠네요. 그렇죠. 물론 그거- 이제 그 사이에서 주가 변동성은 그렇죠. 엄청 커질 겁니다. 또 맞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지금 5월 말 기준으로는 네. 유리기판 관련주들 주가가 좀 많이 또 빠졌더라고요. 빠져 있어요. 네. 네. 근데 또 언젠가는 또 갈 겁니다. 그래서 또 기본적인 공부가 필요하다. 맞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시장이 움직이는데 이게 남들 따라가면 먹을 게 없죠. 네. 그런데 이제 내가 어떤 이슈가 나오면 어떤 기업들이 관련되어 있다는 걸 미리 알면 그 이슈가 나오면 내가 바로 어떤 종목을 컨트롤해야 될지가 알 수 있잖아요. 네. 그걸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다 공부하십시오. 노트도 줍니다. 아, 노트도. 네. 아유, 그래서- 시원하게 밀어주시네. 감사합니다. 아니 왜냐면 저도 이제 되게 좋은 책 요거 저 요즘에 가방에 넣어갖고 다닙니다. 네. 포켓북. 어, 102개의 기업들. 그렇죠. 102개의 네. 기업만 알아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그쵸. 네. 1000개 달. 근데 많기는 많아요. 네. 100개 기업이 넘어요. 물론 이제 미국 기업들도 맞습니다. 있으니까. 해서 오늘은 이 최강, 그러니까 바로 써먹는 최강의 AI 혁명 투자를 쓴 IT의 신 이형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진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저는 피부 장비 미용 이런 것들에 궁금증이 굉장히 많아요. 덕업일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굴 피부에만 연간 3만 원 이상. 네. 시술을 여러 번 받아보면은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감이 와요. 내가 직접 몸으로 가서 시술을 해보는 게 결국에는 피부 미용 섹터에 있어서는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엣지가 되는 거죠.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